90분 이후에 역시나 또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또 젊은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뭔가 후반에 우리 팀이 좀 이렇게 좀 활력이 되살아났다는 평도 있거든요. 네네. 클린스만의 용병술까지 포함해서 호주전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고 음, 90분 동안 끝냈으면 좋겠긴 하겠지만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이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용병술 자체는 정말 뛰어났다고 봐도 되는 음, 그런 경기였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양현준 선수를 투입했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양현준 선수를 원래 이 선수가 오른쪽 왼쪽 측면 공격수예요. 그런데 오른쪽 풀백, 그러니까 수비수로 기용을 한 거죠. 음, 수비수로 기용을 하면서 이 수비수를 수비수처럼 쓰지 않고 공격적으로 올려서 쓰는 그런 전술을 이제 썼는데 양현준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꿔놨어요. 양현준 선수가 이제 들어갈 때 그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뛸지 몰랐다. 어,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은 이제 공격수다 보니까 내가 이 윙백이라는 자리에 뛰게 될 줄 몰랐는데 첫 번째 출전이 그 자리여서 놀랐다. 근데 이제 음, 그 어쨌든 클리스만 감독이 그 선수를 그 자리에 첫 번째로 쓰면서 어쨌든 성공을 시킨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뭐 클리스만 감독의 그런 용병술은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호주의 상황하고도 약간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네, 호주가 그 양현준 선수가 있는 그 자리에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클린스만이 그걸 보고 어차피 호주가 측면에서 공격을 안 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양현준 선수를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로 기용을 했었던 아주 음. 정확한 판단이었죠. 네. 용병술이 이번에는 잘 들어맞았네. 페노님이 클린스만 감독을 이렇게 칭찬한 게 좀 오랜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좀 플레이. 뭐 말해 뭐합니까? 환상적인 프리킥 골이었는데 저희가 영상을 뭐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 게 참 아쉬울 따름인데 9년 전에 아시안컵 복수를 했습니다. 근데 뭐 손흥민 선수가 사실 90분 전까지는 좀 아쉽다라는 평도 뭐 제가 막 실시간 댓글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정말 그 프리킥 골로 한 번에 역시 손흥민이다라는 걸 다시 보여줬는데요. 손흥민 선수 경기력 어떻게 그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요. 뭐 음, 정신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일단 손흥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그 상대 팀으로 하여금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을 막다가 옆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간이 나기도 하고 음,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건데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골 고 이전에도 페널티킥을 유도할 때 맞아요. 그때가 사실은 이 손흥민의 영향력을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장면이었거든요. 맞아요. 어떤 거냐면 손흥민을 막는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던 아주 어린 수비수였어요. 이제 음, 아무래도 마지막에 좀 수비를 강화하고 싶어서 이제 호주의 아놀드 감독이 조금 더 수비적인 선수, 음, 그런데 이제 백업 선수를 고르다 보니까 어린 선수가 들어왔는데 음, 당연히 그 선수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손흥민을 막는다는 게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밀고 들어갈 때 사실 그게 위험한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크로스를 올린다 한들 약간 막힐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스킬이 나오냐면 이제 볼이 바로 앞에 있고 음, 그 옆에 있었던 호주의 수비수가 발을 뻗습니다. 네, 내가 태클을 하면 뺏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손흥민 음, 선수가 일부러 발을 뻗는 위치에 두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이제 뭐 크로스를 올리거나 이런 플레이보다는 페널티킥을 얻어내야지 아주 노련한 그 경기 딱 그 90분 끝나기 직전에 손흥민 선수가 그 한 장면으로 경기를 바꿔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뭐 프리킥 장면은 우리가 봤듯이 너무나 멋진 프리킥으로 음, 역전골까지 만들어냈으니까 이 호주전은 정말 손흥민 선수가 뭐 경기의 그런 플레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에 비해서 음, 이번 대회 약간 좀 아쉽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 선수인지를 이제 뭐 호주전에 확실하게 보여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온라인에 뭐 직캠 영상이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 끝나고 상대 선수들도 항상 다 안아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뭐 벤치에서 그러니까 뛰지 못한 선수들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한 거 보면 정말 경기도 경기지만 그 끝나고 모든 걸 이렇게 싹 챙기면서 가는 정말 그 주장 그 어깨 무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손흥민 선수의 정말 그 플레이 못지않은 그 모든 면에서 정말 감탄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그 끝나고 나서 사실은 환호하기보다 음, 약간
좀 이제 엎드려서 약간 좀 흐느끼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도 이게 부담감이 매우 매우 큰 대회죠.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네. 첫 번째 경기부터 좀 비판도 많이 받았던 음. 지금 대표팀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좀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선수들이 약간 뭐 비판보다는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음. 인터뷰도 좀 해주고 맞아요. 정신적으로 아주 손흥민 선수가 이번 팀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줍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입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4강 요르단전 앞두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예선전에서 이제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때 막 졸전하면서 저희도 이제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게 참 뼈아픈데 그거 포함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어, 일단 요르단이라는 팀 자체가 뭐 쉬운 팀은 당연히 아니고요. 음. 이번 대회를 보면 요르단이 그 공격 라인이 이 아시안컵 이번 대회에 참여한 팀들 중에서 네. 가장 좋은 축에 속하기도 해요. 아, 이제 그래요. 알 타마리라는 고 선수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있는 아, 프랑스 기억난다. 리그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선수고요. 그 선수가 뭐 드리블 횟수만 따지면 이 선수가 은바페나 그 이강인 선수의 동료인 덴벨레나 이런 선수들 급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드리블이 아주 좋은 선수인데 음. 지금 요르단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요 알타마리가 네. 약간의 부상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그 경기 중간에 알타마리가 교체가 됐어요. 교체가 되자마자 갑자기 이제 약간 그 누워서 이 어. 허벅지 쪽에 이제 아이싱을 받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예. 이제 그래서 어쨌든 알타마리의 지금 몸 상태도 완벽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알타마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여러 이제 공격수들이 한 2명 정도 더 있는데 예. 그 중에 알리 올란이라는 그 주전 공격수가 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음.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이제 센터백 라인에 아잘린이라는 그 센터백 음. 5경기 연속 주전으로 나왔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제 김민재 선수처럼 경고 누적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예. 요르단도 어쨌든 올라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타격을 입은 상태인데 음. 여전히 요르단은 만만하지는 않은 팀인 건 확실하죠. 네. 하지만 뭐 우리가 김민재 선수 없다고 해서 요르단을 뭐 잡지 못한다면 사실은 결승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김민재 선수 없이 우리가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김민재 선수 없이 했던 경기가 최근에 있습니다. 어. 어떤 경기냐면 그 아시안컵 시작하기 전에 이라크와의 아, 경기. 예, 예. 그 경기가 김민재 선수가 안 나왔었죠. 음. 전반전에. 그래서 김영건과 정승현 선수가 딱 그 호흡을 맞췄던 경기였어요. 네. 근데 그 경기에서 우리 수비가 매우 불안했었거든요. 아. 심지어 이제 이라크의 그 1군 선수들도 아니었는데 예. 약간 많이 불안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없을 때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수비적인 단단함을 가져갈 수 있어야 음. 그래야 이제 요르단을 이길 수 있다. 네. 결국 그러니까 알타마리 선수가 뭐 좀 부상 등등 그러니까 네. 그쪽 팀도 좀 전력에 누수가 있지만 우리 팀도 김민재 선수가 빠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너무 걱정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수비 불안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팀 소식을 좀 짚어보면 이게 전설의 1군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더 좋을 수 없다라는 팀이었는데 일본 팀 자체적으로도요. 근데 탈락했습니다. 1대2로 역전패에 탈락했는데 이란이 그래서 올라갔죠. 원인을 좀 분석해 보자면 일본의 충격패는 어디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보자면 네. 일본에는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이 없다. 아.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일본이 이제 이번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네. 가장 큰 강점으로 얘기가 됐던 게 유럽파가 많다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파가 많다는 뜻은 어쨌든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선수들이 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럽파들이 못하는 선수들도 아니고 다 괜찮은 팀 그리고 괜찮은 리그에 다 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팀이 수비적으로는 김민재 같은 정도의 선수가 없고 공격적으로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정도의 선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이제 일본 수비만 생각을 해본다면 일본의 요 수비 라인에 있는 그 센터백과 풀백과 이런 선수들이 다 그 본인의 유럽에서의 소속팀에서는 네. 센터백으로 못 뛰는 선수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피지컬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유럽에서 그 싸우는 센터백이라면 피지컬이 매우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토미야스라던가
그 토미야스 옆에 있었던 그 지난 경기에 가장 큰 원흉이 됐었던 선수죠. 이타쿠라 코라는 그 선수도 원래 지금 일본에서는 센터백으로 뛰는데 네. 소속팀에서는 센터백이 아니라 풀백에서 풀백에서 뛰는 그런 경기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센터백으로 나와도 이 선수의 역할이 상대의 그 키 큰 선수를 막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공간을 커버하거나 이런 역할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은 고질적인 문제가 이 수비의 피지컬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벨기에와의 일본과 벨기에의 그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벨기에가 마지막에 막 역전승을 했잖아요. 네. 그때도 벨기에가 일본이 잘하긴 잘해요. 그래서 짧게 패스를 해 나갈 때는 일본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가 이건 모르겠다 이제. 그래서 거의 190이 넘는 펠라이니라고 옛날에 이 뽀글뽀글 머리한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선수를 그냥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심지어 공격수도 아닌데 최전방에 두고 그 선수한테만 그냥 뻥뻥 차요. 근데 그걸로 역전을 시켰죠. 피지컬로 그러니까 밀어붙였군요. 요 피지컬이 일단 수비엔 부족하고 공격에는 이제 그렇게 안 풀리는 경기에서 우리는 호주전에 손흥민이 해줬다면 일본은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선수가 없는 게 또 없었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과거에 일본에는 뭐 혼다라던가 카가와라던가 요런 이제 그 정말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답답하다가 한 방. 이제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한 방 해주는 선수가 그게 에이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가 일본은 없다는 게 이제 이번 대회 시작 전에도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이란전에 다 좀 나와버린 거죠. 그렇군요. 해결사 뭐 이런 존재가 없었던 게 아쉬웠던 그렇죠. 일본 팀에서는. 근데 뭐 한일전을 좀 기대했는데요. 막판에 가면 좀 한일전 재밌겠다. 근데 그렇죠. 치킨집 사장님들이나 또 방송국 관계자들 시청률이 필요한데 많이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지막 최종 4강 국가를 보면 요르단, 카타르, 이란 다 중동 국가고요. 한국만 동아시아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결승에서 우리가 이제 결승 진출한다고 치고 이제 요르단을 꺾고요. 그러면 카타르도 거기서 올라간다 하면 홈 텃세 때문에 결승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한 발 더 앞서서 예측을 해본다면 이제 결승에 우리가 유리한 상대가 누가 될 것인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 팀의 전력만 놓고 보면 네. 이란이 우리가 상대했을 때 훨씬 더 어려운 팀이면은 분명하죠. 당연히 뭐 이란에는 그 뭐 유럽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요. 특히나 뭐 타렘이나 아즈문이나 이런 선수들도 있고 일본하고 이제 하는 경기를 봐도 이란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 언제 만나든 우리가 이란을 시원시원하게 뭐 가둬놓고 이기고 뭐 이제 이란이 우리가 이란보다 훨씬 더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기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기본적으로 피지컬도 좋고 뭐 기술적으로도 좋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도 많고 해서 어려운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란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한테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홈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카타르가 올라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겠죠. 전력적으로는. 왜냐하면 카타르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카타르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그 지난 월드컵 때 우리 2002년 월드컵처럼 되게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한 10년 전부터 선수들 육성해서 월드컵에 성과를 내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아시안컵 때는 카타르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한국, 이란, 일본보다 카타르가 잘했습니다. 근데 카타르가 이게 실수를 한 게 그 지난 아시안컵 때 선수들이 몸 상태가 최고조였고요. 이 선수들이 나이가 드니까 월드컵 때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월드컵 때 잘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아시안컵이잖아요. 선수를 몇 명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대회보다는 훨씬 더 좀 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제 카타르를 만나는 건 이란을 만나는 것보다 카타르를 만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이번 평가를 보니까 막 경기장 시설도 좋고 그리고 중계 시간대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기기 좋은 지금 게임이다. 이번 아시안컵은. 그리고 좀비 축구 너무 드라마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까 정말 재밌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팀 정말 요르단과 2대2 지난번에 비겼지만 이번에는 조금 수월하게 이겨서 체력도 좀 잘 비축하면서 결승까지 꼭 올라가면 좋겠네요. 페노님
요르단전 끝나고 또 한번 분석해 주시죠. 바쁘시더라도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